할인율의 선택. 현재 가치 분석의 다른 구성 요소인 할인율의 선택은 투자자들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다. 실제로 할인율은 투자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돈을 다르지 않게 하는 이자율이다.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에 강한 선호를 가지거나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확실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의 높은 할인율을 사용할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오르날 만큼 가치 있게 만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하나의 정확한 할인율이나 그것을 선택한 정확한 방법은 없다. 특정 투자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미래 소비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기호와 고려하는 투자 위험을 수용하는 위험의 감수도 다른 투자들에 대비한 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현금을 예측하는데 보수적인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금 흐름의 시기와 크기에 의해 할인율의 작은 차이도 현재 가치 계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원래 이 챕터를 빼려 하다가 넣는 건데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이 기관들이 사용한 방법을 다 동원하기에는 정보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이 관련된 그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게 좀 더 확정적이고 객관적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이론을 한번 보는 건 의미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니까요. 큰 부담 없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 정확히 모르니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비싸게 거래돼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만큼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거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비싸게 거래되니까 그걸 좀 박하게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을 쓸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할인율은 투자자들의 현재와 미래 돈을 다르지 않게 하는 이자율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에 강한 성원을 가지는 미래 불확실성보다 현재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높은 할인율, 낮게 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투자자들은 미래에 잘 벌 거니까 현재는 좀 낮게 할인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인데 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는구나 기업 가치평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이 너무 많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데 보수적인 할인을 선택 싸게 사는 거죠. 그게 최고다. 왜냐면 정확한 할인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유틸리티 산업을 평가하는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 어떤 할인 적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싸게 사라. 근데 시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쭉 읽을 테니까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너무 실전 특히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치 평가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쓰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주가 올라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리기도 하구나.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항상 할인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기업 가치는 이자율 변동에 의한 할인율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과 할인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투자 대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더 쉬워지겠지만 투자자들은 이자율과 할인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어떤 행동이 이자율 변동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할인율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정확한 이자율의 수준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자율의 정확한 수준은 없다고 믿는다. 시장이 말해주는 것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현재의 무위험 이자율에 대해 올바른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많은 금융시장의 현상들처럼 이자율도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높은 이자율은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선구자들이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인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정확한 예측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고금리, 저금리 그 이야기 하는 건데요. 얘는 그 중기적으로는 금융 현실에 주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자를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할인을 좀 박하게 안 하고 좀 느슨하게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물론 이건 이 이자율 변동은 주가의 중기적인 변화 원인이에요. 장기적인 원인은 기업 가치, 기업 실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중기적인 원인, 주가 중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원인은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좀 결국 이야기는 이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고금리, 저금리 그걸 상황이 몰라요.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큰 할인을 준 상황에서 기업을 인수하든지 기업을 주가를 사든지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이자율은. 그래 금융 현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인을 높게 해서 할인이 높다는 것은 결국 적정가 할인보다 훨씬 싸게 사라. 할인을 많이 해라. 그래서 그때만 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투자자들은 주가에 너무 높은 멀티플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에 의존해서 높은 멀티플을 적용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투자자들이 눈앞의 투자 기회로 인해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현금을 빨리 재투자하여 단기적인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자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 분석을 하나 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증권의 가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증권 보유자가 받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현대 기업의 분석은 받게 될 현금 흐름의 가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식을 가치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가 이전에 한 말인데요.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자금을 동원할 때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주가에 너무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다. 좀 고평가돼도 괜찮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요. 또 이자율이 낮게 유지된 게 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사용하지만 이걸 책임질 수 없다.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이자율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는 당장 눈앞의 투자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기를 빨리 제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현재 가치 기업 현재 가치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증가 가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 분석을 하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기 좀 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최적 방법은 해당 기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장부상으로 나오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면, 현금이 안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 거고, 문제 생기면 당연히 뭐 돈이 부족하니까 차익금 사채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중에 현금은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의 주가 상황, 장기적인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버핏도 항상 현금 흐름을 여기잖아요. 그냥 순이익이야 뭐 그냥 장부상으로 기입하는 거니까 진짜 현금이 들어온 건가 거기에다 이제 돈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많이 지출 안 한가 자본주의 재투자 뭐 그러니까 유용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게 적은 건가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금으로 주로 이해하니까 해당 기업이 현금이 어떻게 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그 기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이 보수적이고 적정한 할인율이 선택되었을 때 현재 가치가 개선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수많은 현금 흐름 시나리오의 다양한 가능성을 적용하여 기대되는 투자 대상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 개별 현재 가치 가능성을 곱하면 된다. 실제로 수많은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만 만든다. 그런 후에 다양한 현금 흐름, 가치 측정치와 다양한 할인율 변화가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만 한다. 가정에서 작은 변화가 현재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밸류에이션 방식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기업 인수.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면 결론하는데 너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기업인수 가치법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의 가치법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방식이 기업인수 가치법인데 신중하고 믿을만한 사업가들이 최근에 유사한 기업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밸류에이션에 적용된 멀티플을 이용해 기업을 가치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업인수 가치법은 투자자들에게 과거 거래자들의 경제성에 기초하여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유용한 원칙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방식도 단절도 가진다.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지불되는 멀티플은 시기별로 달랐다. 가장 최근의 유사한 거래에서도 밸류에이션은 번해왔다.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자들은 꼭 합리적이고 현명한 가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기업 인수 가치법의 유용성은 기업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즉 기업가들이 기업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에 일정한 멀티플을 계속 지불한다면 그들이 기초자산의 경제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들은 종종 그렇게 한다. 결국 지불한 가격이 계속 너무 높다면 미래에 덜 지불할 수 있었을 그 다음의 매수자에게 손실을 일으킨다. 가격이 너무 낮다면 매수자들은 높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호가를 더 올려서 더 이상 초과이익이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매수자들이 지불한 가격과 기초자산 기업의 경제성 사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이고 너무 어려운 말인데 같이 평가할 때 기업 인수를 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기업 인수하는데 이제 전제 조건으로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건들이 인수했으니까 그게 가치 평가를 했으니까 기업 가치 평가했으니까 그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전제가 그런 거잖아요. 신중하게 믿을 만한. 근데 신중하게 믿을 만한 사업까지 인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업 인수자는 꼭 합리적이고 현명한 가격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래서 단 유용성은 기업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현금음 이런 거에 일정한 가격수를 계속 지불했다면 그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죠. 근데 종종 그렇게 적정하게 평가를 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지불한 가격이 너무 높다면,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 손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수 가치법은 이 말 뜻 그대로 인수했는데 이게 적정하게 평가했다는 전제하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막 너무 고평가해서 인수했으면 그 다음에 매수할 사람들은 비싸게 인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고요. 기업에 지불하는 가격이 역사적인 멀티플 이상으로 오르자 전통적인 기업 인수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오랜 기간 세전 현금 흐름은 약 10배에서 가치평가되었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13배에서 15배의 세전 이익 수준 가격으로 거래됐다. 소비자 프랜차이즈를 가진 것으로 인식된 많은 다른 기업들의 가격도 비슷하게 높아졌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복합기업 붐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높았던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고평가된 주식을 사용했다. 숙련되지 못한 투자자들이 순간적인 주가 고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기업 인수 가치의 예측치를 올리면서 여기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조차 않았다. 고평가된 대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인수에 적용된 멀티플도 같은 길을 걸었다. 투자자들은 높아진 증권가격에 기초한 기업 인수 가치는 무시해야만 한다. 게다가 인수에 지불되는 가격을 기초로 증권을 가치평가하는 것은 순환 논리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린다.
투자자들이 기업 인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수적이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마진이 금융을 바라며 날아가 버리더라도 실질적 안전마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에 지불하는 가격 수준이 높아지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들이 거의 이제 안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업 인수 가치법은 좀 참조 대상이지. 왜냐면 그게 이제 전제적으로 적정한 평가를 했다는 전제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 숙려지 못한 투자들은 이 순간적인 주가 고평가에 의존할 때 사실 무시한 채 이거 사니까 문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고평가는 기업 주가가 폭락하자 인수에 적용된 모티브도 같은 길이라고 그러죠. 그쵸. 비싸게 사면 또 폭락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투자자들이 높아진 증거가격에 기초된 기업 인수 가치는 무시해야죠. 그리고 이제 인수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 인수 가치에 적용돼 있어서 보수를 항상 하고 또 역사적 밸류에이션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래서 PBR 밴드 투자 지표 보셔가지고 최근 최소한 5년치 이상은 보셔야죠. 5년치라도 보시는 게 중요한데 PBR 밴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잘 나오니까 과거 PBR 밴드 완전 무시할 경우에는 주가 폭락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에 의존된다면 다른 사람들 안전만인 금융에 날아가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PBR 밴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회사가 폭발해가지고 뭐 자본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자본 증가하면 또 거기에 걸맞게 PBR도 낮아진단 말이죠. 자본이 1,000억짜리가 나중에 자본이 1조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총이 1,000억짜리가 나중에 1조 돼도 PBR이 1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가 시총 1,000억짜리가 나중에 시총이 1조 돼도 PBR 밴드가 높아지니까 자본 총계가 커지니까 거의 걸맞게 PBR 밴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과거 PBR 밴드를 무시하는 것은 기관 투자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겠죠. 이 회사는 잘 버니까 높은 퍼에 사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퍼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 해만 존재해요. 잘 버는 해에 퍼가 날 수 있죠. 근데 그 잘 버는 퍼를 활용해서 높은 시총에 사면, 순이익이 떨어지면 낮았던 퍼가 엄청 높은 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가격에 사면 안 돼요. 실제 좋아졌다 해서. 왜냐면은 볼 수 있지만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현명한 기업 인수자들은 잠재적인 인수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반적으로 그들은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이 현금 흐름은 현재 가치 계산에 밸류에이션의 다양한 과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즉 현재 가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 인수 가치법과 현재 가치법을 구분하는 점은 그 역할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중간자인 현명한 기업과의 관련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간자가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투자자의 현재 가치 분석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실질적인 지식이나 통찰력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기업 매수사 판단에 의존한 것은 투자자를 자기 만족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독립적인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원칙은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방법에 기초해 밸류에이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인수 가치법은 밸류에이션 과정의 여러 가치 투입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만 하고 가치의 배타적인 최로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현명한 기업인수 가치법이 적정을 하면 현명한 기업인수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은 현재 가치를 분석을 수행해요. 그리고 보면 이제 기업인수 가치법 이제 이 구분하는 건데 현명한 기업가가 관련이 된다는 전제한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 측면은 그 인수자가 실제인 지식의 통찰을 가지는지 알 수 없죠. 기업 매수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그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그냥 평가해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스카메라도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의지해서 하니까. 그래서 나의 세스카메라 개인적 원칙은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방법에 의해서 기초해서 밸류에이션 해야지
기업 인수자, 과거에 기업 인수자 했던 그분이 했던 기가치 평가를 그냥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수 가치법이 그냥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야지 가치 평가는 최후 보루로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씀 한 겁니다. 참조 대상이 되죠. 청산가치법. 청산가치법은 영속기업 가치 등을 고려하는 가치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주당 청산가치에서 거의 바닥권까지 할인되어 거래되는 주식은 종종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청산가치법은 밸류에이션에서 이론적으로 실행되지만 가치 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법은 아니다. 기업의 자산은 전형적으로 청산보다는 영속기업의 부분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산 분석은 최악 경우의 방향한 평가에 해당한다. 영속기업이 지속될 수 없을 때 많은 구성 부분은 실제로 청산되지 않고 영업자산 그대로 매각된다. 분할 가치는 청산 분석의 한 형태다. 이것은 영속기업이나 청산에서 각 기업의 각 구성 요소의 최고 가치를 결정한다. 영속기업 가치는 청산 가치를 넘어서면 보존된다. 청산가치법은 제가 보통 저시총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PBR 법률을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 대비 현금성이 있는데 현금 자산보다 시총이 낮다. 그러면 정말 좋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낮으니까. 근데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기업 가치 평가할 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대신 보면 기업 자산 전형적으로 청산 가치보다는 영속 기업은 부분.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청산가치법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수익 가치는 없는데 기업 가치는 보통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미래 가치를 말하잖아요. 근데 수익 가치는 낮아. 근데 자산은 많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니까. 그때는 이 회사 청산할 때 현금 자산이 많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 가치는 없지만 청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사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산한 건 기본적으로 청산 가치보다 돈 버는 수익 가치, 그 영속 기업의 부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 말로 수익성 나는 사업, 그걸 영속 기업의 부분으로 여기서 적은 건데요. 아무튼 기업 청산가치법 쓰는 때는 보통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 기관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전혀 PBR변 이런 거 의미 있어요. 특히 저시총은 현금 자산 대비 시총이 낮을 때는 그런 용을 차려서 주가 올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0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법은 의미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기업이 인수하든지 그때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의미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중에 나올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나중에 나올 부분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도구들이 있어요. 이익, 장부가치, 배당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서 청산가치법과 연동이 돼요. 이게 보이는 가치를 따진 거니까 특히 청산가치법은 보이는 가치가 명확한 현금 자산 이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산가치법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가치평가해야 되는가?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청산은 폭탄 세일보다 더 확실히 높은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청산을 위한 시간이 항상 주어지진 않는다. 기업이 재무적인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빠른 청산이 가치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폭탄 세일에서 재고 자산의 가치는 그 성격에 좌우되는데 장부에 기재된 가치보다 많이 할인되어야만 한다. 매출 채권도 산업의 특성, 고객의 특성, 보유 금액, 영속 기업의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할인되어야 한다. 혼란이 꼭 닥치지 않으면 청산을 통한 금액은 기업 정리를 통해 극대화된다. 순차적인 청산에서 가치는 현재의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 중 실현되어 기재된 장부 가치에 더 가깝다. 어떤 청산법에서도 현금은 100% 가치가 있다. 투자 유가 증권은 매각 시의 예상 거래 비용을 차감한 시장 가격으로 평가돼야 한다. 매출 채권은 액면 금액에 가깝게 평가받아야 한다. 수십만 개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디스켓, 수십만 컬러의 자주색 운동화, 수백만 개의 껌 등의 재고자산의
실현 가치는 쉽게 결정될 수 없고 장부 가치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다. 할인은 재고 자산의 구성이 완제품, 제공품, 원재료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기술 또는 유행에 따른 진보 위험에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에서 재고 자산의 가치는 많이 변동하지 않겠지만 컴퓨터로 가득 찬 창고 가치는 변동될 것이 확실하다. 재고 자산에 대한 청산 매각은 일반 고객들에 대한 정상적인 판매보다 수익이 적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은 100%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시총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시총이 500억인데 현금이 700억 있어요. 유리살 통째 사면 700억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먹히죠. 2020년에도 많이 먹혔고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평가해가지고 동신건설을 피겠던 거죠. 물론 10배 날라갔는데 제가 못 먹었어요. 뭐 나중에는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다 상식적인 거예요. 뭐 컴퓨터 이런 것은 쓸모가 없잖아요. 저 정상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기름이다. 재고 기름이다. 그럼 더 오히려 더 평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기름값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읽어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냐, 재고 자산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재고 자산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은 뭐 참조 대상이고 물론 이제 매매할 때 미리 어차피 저희들 살 종목을 미리 정해놓으니까 아무튼 의미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기업 고정자산의 청산 가치는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장과 설비의 가치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현재 사용이나 대체 사용에도 좌우될 것이다. 어떤 기계와 설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널리 보유될 것이다. 어떤 것은 소유자에게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설비의 가치는 오래된 철강 공장 가치보다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기업 청산은 전형적으로 기업의 실패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성공과 부합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기업 청산이나 분리는 기초자산 가치 실현의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들은 기업의 기초자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할인해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산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 어떤 면에서 청산은 주식시장의 핵심을 드러내는 몇 안 되는 상호작용 중 하나다. 주식이 끝없이 거래할 수 있을까? 주식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나타낼까? 청산은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종이 조각 소유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논쟁을 끝내버린다. 따라서 청산은 주식시장이 보이는 진실성의 사실이며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주식을 실질적인 기초자산 가치와 일치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결국 청산하면 이제 회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를 실현하는 촉매가 되기도 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기업 청산은 경우 기업 실패를 의미할 수 있죠. 이제 회사를 정리하니까. 그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의미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제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유동금 자산은 이제 그 비용이 현금할 때 돈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적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동금 자산은 거의 현금성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수익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청산하는 건데 그런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자산 가치가 전체 시총 통째로 사는 시총보다 더 크다. 그러면 되게 매력적이고 가치 투자들은 잘 버는 회사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벌지만 자산 가치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좋아할 수 있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또 하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시장가치법. 현재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 한 주당 주식 곱하기 전체 주식은 시총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장가치법. 때로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제공하는 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의지해야만 한다. 가치가 단기에 실현돼야 하는 시간 구조일 때 특히 시장가치법은 여러 여리한 대안들 중에 최고가 된다. 당장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시장 가치법은 다른 상황에서 적용된다. 비관련 자회사나 합작 회사를 가진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과 거래된 비교 가능한 기업의 인수가 청산 가치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기업 인수 가치가 주식 시장의 비교 가능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투표는 근본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엇비슷한 단기적인 가치 평가 정도를 일러준다. 즉 단기에 이제 가치가 실현할 때는 뭐 신규 거래된 것을 갖고 있으면 매도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들 잘 안 써먹고 되게 단순하게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이분은 이제 워낙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또 투자자들 이런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위한 이론을 만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여기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투표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게 그 기업 가치와 시장 평가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되는 그 가치만큼 파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가치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명제가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증거이거나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내 대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비교 가능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법은 밸류에이션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기업이 아니라 주식으로서 내 팔리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잣대 정도를 제공한다. 시장 가치법은 밸류에이션의 도구로서 단점이 있다. 당신은 시장 가치법을 한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문사가 세전 이익의 8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순한 논리일 수 있다. 하지만 신문사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 정도를 아는 것은 미디어 그룹의 주주들에게 곧 분리될 신문 자회사의 단기적인 거래 가격에 대한 추정치로서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치라는 게 항상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기업에 대한 빌려서 한 가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럼 내일 이 기업에 대한 주식으로 팔린다면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잣대 정도를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평가 도구로 단점이란 것은 어떤 기업이 8배로 거래돼요. 세전이. 이거 퍼가 8이죠. 근데 해서 그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단지 추정할 정도로 이 미디어 그룹들에게 이제, 소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거래되는 그런 신문사 세전이 퍼 8이라는 건 추정치로서 유용성이 있지, 뭐 이게 정확한 가치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업 인수하는 그런 가치는 시장 가치라든지 이런 거, 청산 가치는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이 산업도, 이 주식 세계도 어느 정도 가치평가를 하고 이런구나. 그걸 알시면 되고, 결국은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는 매매할 때 써먹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거래법도 있구나. 시장 가치법, 청산 가치법, 또, 기업이 인수할 때 쓰는 그런 돈을 돈을 낼 때 그런 평가를 참조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걸 아는 것이 한번 읽어옴으로써 좋아요. 여기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고르기, 가치평가하는 방법 고르기인데, 투자자들은 여러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언제 한 방법이 다른 방법부터 선호해야 하는가? 언제 한 방법이 다른 방법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주고 이를 믿을 수 있을까? 때로 하나의 특정 방법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법이 소비자 회사와 같은 안정적이고 고수익 사업의 가치평가에서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청산 가치하면 너무 낮을 것이다. 왜냐면 그 회사가 계속 돈 버는데 돈 버는 걸 가만히 않고 그냥 청산 가치로 그냥 갖고 있는 자산만 평가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유사하게 유틸리티 같은 총자산 이익률이 규제되는 기업은 현재 가치 분석을 이용한 것이 최선일 것이다. 유틸리티 상으로. 그 다음 청산 가치법은
장부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된 주식을 발행한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을 평가가 가장 그죠. 청산가치법은 돈 버는 게 약한 상황, 그죠.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을 평가할 때 좋아요. 현금 이제 사상글 좀 많이 쳐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쳐줄 수 있으니까요. 또 시장성 유가증권만을 보유한 기업들은 시장가치법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쵸. 시장가치가, 그러니까 이 세스크는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니까 참조 대상이 되죠. 왜냐면 워낙 유리한 투자자니까. 그래서 유가증권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가치를 시장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과 같은 복잡한 회사를 가치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밸류 요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다. 투자자는 종종 가치 범위를 얻기 위해 하나의 기업을 밸류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에 투자자들은 보수주의에 치우쳐만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높은 가치가 아닌 낮은 가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수주의는 지나고 보면 성공적인 투자를 자제하게 만들 수 있지만 보다 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평가할 때 한 가지만 할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상가치 좋아요. 어떤 기업을 살 때 제가 이제 특히 저시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단순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죠. 사상가치 좋아. 현금 청산은 많아. 근다 해서 그게 창산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기업 잘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가치 좋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창산가치로도 평가하는데 오케이인데 불구하고 수익가치 좋다. 그러면 뭐 시장가치나, 다른 가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보수주의, 싸게 사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를 면할 수 있고, 손실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항상 폭락에 사야 돼요.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왔다 갔다 하다가 폭락할 수 있잖아요. 기업가치 중간에도 주가는 갑자기 폭락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링 대상을 세팅해야 돼요. 살 종목을. 그래서, 청산가치 좋다. 현금도 많고, 수익가치 좋다. 시장가치도 볼 때 청산가치로도, 좋던데, 시장가치 보려도 너무 좋다. 그런 게 사는 게 최고죠. 그럴 때는 이제 폭락장 매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의 지그정 관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증권 분석을 복잡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는 증권 가격과 기초자산 기업 가치의 지그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금융의 연금술에서 조지 소로스는 기본적 분석은 기초자산 가치가 어떻게 주가가 반영되는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지그성 이론은 주가가 어떻게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즉 소로스 지그성 이론은 주가가 때로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최고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자금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회사 평가 가치,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너무 적으면 돈을 많이 못 빌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을 볼 때 이 회사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지만, 그 회사 평가하는 시장 가치가 너무 크면, 많이 크다. 그러면 돈을 융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 그 회사 자산 가치가 무관하게 시장 가치가 커버리면, 돈을 융통할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영향을 미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아시는 게 아니라, 조지 솔러스는 연금속. 이 회사가, 자산 가치 좀 적더라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크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석할 수냐. 그걸 이제 세계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좀 어렵지만 한 번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절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한 증권의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할 때 증권 가격의 수준은 번영,
단순한 생존 파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본이 부족한 은행이 높은 주가를 보이고 있다면 더 많은 주식 발행을 통해 적절한 자본을 구할 수가 있어서 자긴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낸다. 주식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91년 초에 시티그룹 주식은 10달러에 거래되었고 회사는 신규 발행 주식의 매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가가 한 자리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최종적인 실패에 귀돌될 수도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자기 실현적 예언의 부정적인 형태이지만 기업의 생존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다음은 채무 만기를 앞둔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1991년 초후 메리어트가 그랬듯이 시장이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 평가한다면 기업은 리파이낸싱이 가능하고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신용도를 믿지 못한다면 예언은 회사가 망해서 청사를 통해 의무를 다하는 쪽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게 채권시장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채권시장이 워낙에 가면 이제 현금이 워낙에 막 쓰임이 있다면 채권시장이 경쟁이 안 될 텐데 막 현금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할 때 박하게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적정 자본 있고 증권 가격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추가 자본이 필요하든지 뭐 여기 보시면 채무 만기를 앞둔 레벨의 높은 기업들도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박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평가가 박하면 돈을 융통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버핏에 의하면 이런 걸 좀 무시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그쵸? 돈이 많이 융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채권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드리니까 저희도 이걸 꼭 뭐 크게 의미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이야기니까 이걸 어느 정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조지 소로스 재규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기업이 평가 가치 시장에서 평가 가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뭘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재규적인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형태의 제휴성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기업 펀더멘털 아닌 증권 가격을 가치 결정 요소로 수용할 때 존재한다. 저평가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하락한 시장 가격이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믿어버린다면 그들이 시장이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은 인수나 합병을 위해 기존 주식 가치를 현저하게 희석시키는 수준인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발행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는 파산기업 회생 계획 성공으로 채권자에 의해 실현되는 특정한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다. 회생 기간에 금융시장이 침체된다면 채권자에 의해 합의된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회생된 기업의 채무와 자본이 수정된 시장 가격에 의존한다. 주기적인 유형하에서 이 파산기업의 증권 가격은 더욱 더 하락하게 된다. 재규성은 다양한 증권 가치 평가에서 작은 요소지만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현상은 기업 펀더멘털이 아닌 금융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말씀 한 거고요. 그래서 재규성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펀더멘털 안 보고 지금 가격이 때로는 가치 평가를 결정 요소에 수용할 때 존재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의 가치가 현저하게 시킨 수준 매전 가격으로 발행되죠. 왜냐면 그 회사 상황에서도 안 좋고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보통 IPO를 안 하잖아요. 그 회사는 똑같은데 시장이 활성화될 때 IPO를 하고 싶죠. 왜냐면 평가를 좀 과하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IPO 안 하는 이유가 장이 안 좋을 때는 IPO 할 때 이제 한 주당 주가 그 IPO 발행 주식의 평가를 좀 박하게 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제 하락장일 때는 좀 고평가돼서 발행해도 되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채권 시장도 똑같이 채권 시장이 뭐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 적정 평가를 할 때인데 회사가 좀 안 좋아 경색되고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기업 기획유선이라는 게 기업 펀더멘털이 아니라 기업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소로 될 때가 있다. 그걸 보통 제일성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죠.